노동법 실무. 이번에는 이 불법 파견에 대해서 기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월간 노동법률 2016년 5월호에 노무법인 유엔에 계시는 임정호 노무사께서 쓰신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중앙경제에서 임정호 노무사님이 강의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내용하고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 임종원 농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 파견, 사내 하도급 이런 거 관련해서는 꽤 경험이 많으신 그 노무사 업계에서 그쪽 분야로는 상당히 좀 많이 알고 계신 분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0년 7월에 이제 현대자동차 판결이 있었죠. 그때는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했던 가장 큰 근거가 이제 혼재 근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라인 안에 정규직 근로자와 그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근로자 파견이다. 근데 허가를 받지 않은 업종이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지금 이어져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채용을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시청 옆에 보면 어디죠? 인권위원회인가요? 그 건물 옥상에 이제 그 전광판 위에 두 분이 지금 고공농성을 지금 1년 가까이 하고 계신 것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불거진 내용이었죠. 그랬는데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요. 이 혼재 근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하는 성격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가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돼서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고,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원청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지 않는 것을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인정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혼재 근무만 가지고서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이제 있냐 없냐 요걸 가지고 근로자 파견 판단을 이제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혼재 근무만 안 하면 근로자 파견에 해당되지 않겠구나 라고 이제 예측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공장의 사내하도급이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될 위험에 노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그런 위험성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요소들로 이 근로자 파견이 아니다 라고 인정받을 요소들을 이제는 기업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올해 이 전 거에 아마 말씀을 드렸겠지만 올해 근로감독 중점 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불법 파견 근절을 위해서 지역 맞춤형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제 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도급과 근로자 파견의 이제 일반적인 구별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고용노동부 내용을 보면요. 그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2007년에 했었고, 그 외에도 2008년에 나왔던 사업장 점검 요령, 그리고 2012년에 나왔던 업종별 근로자 파견 판단 매뉴얼, 이런 거에 이제 일맥상통하게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근로자 파견 판단을 위해서 5가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작업을 배치하고 변경하는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건 전부 가지고 있어도 근로자 파견이고요.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거죠.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휴가나 병가 이런 근태관리 그리고 징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가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건 약간 좀 복잡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평가에 대한 요소를 원청이 약간이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애매하죠. 자, 오늘 일을 해야 돼요. 자, 김씨 오늘 좀 일 좀 더 해줘야겠어요. 이 말하는 순간 위험해진다는 거죠. 자, 도급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일의 결과를 완성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죠. 일의 완성, 결과물을 받으면 돼요. 원청은. 결과물을 받으면 됐지,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감나라 배나라 할
그런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감나라 배나라, 이 사람 저 일해라, 뭐 몇 시간 더 일해라, 너 일을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거가 다 도급이 아니라 파견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거죠. 어쨌든 이 5가지 중에서 1번에서 3번까지의 기준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그 대법원에서 2010년 판결 보면 이 근로자 파견을 징표로 들고 있는 게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씩 다 읽어볼게요. 자, 원하청 근로자의 혼재 여부, 그 다음에 하청의 원청 시설에 대한 혹은 부품, 소모품 사용 여부. 그 하청이 자기의 어떤 시설이나 부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원창껏 쓰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하청의 고유 기술 자본이 투입됐느냐. 그 다음에 원청의 작업 지시서에 따라서 하청은 그냥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만 하고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원청의 작업 배치 변경 결정권 보유 여부, 원청의 작업량,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작업 속도 결정권 보유 여부, 그리고 원청에 한 업무 수행 지휘 여부. 고용노동부 기준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근로시간 결정, 그 다음에 연장 및 야간 근로 결정, 결혼 대책, 교대제 운영 여부 결정, 이런 거를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원청이 하청을 통해서 근태 상황이나 인원 현황 등의 파악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자, 두 번째는 이제 대법원. 자, 근로자 파견 해당 여부에 대해서요. 형식적인 어떤 계약의 명칭이나 뭐 그런 걸 구해받지 않고 실질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원청이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그 업무 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가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돼서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처럼 이제 제3자 사업에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자기들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도급받아서 자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의 거에 들어가서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다음에 세 번째는 작업에 투입될 뭐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이나 훈련 이런 거에 관해서 그 권한을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계약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이렇게 계약이 이제 딱 된 그 범위에만 업무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원청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이 되고, 그리고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들만 하는 그 일이 어떤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있느냐. 그리고 하청업체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 사업상의 어떤 독립적인 실체를 이 하청업체가 가지고 있고,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그 하청업체가 실질적인 권한들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는 거죠. 크게 보면. 자, 그런 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확실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기업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채용이나 해고 등의 결정권은 하청업체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하청업체 사무실이 원청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임대차 계약을 꼭 체결하셔라. 그 다음에 설비나 기자재 등의 권리관계를 꼭 명시하셔라. 그래서 하청이 자기들의 독자적인 설비나 기자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요. 만약 그게 없다라고 하면 그 설비를 하청업체에 빌려준 임대계약을 했다라고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청업체 선정은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퇴임 임원한테만 이렇게 거기 사장 자리 주고 이런 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비는 크게 이제 물량도급, 임률도급 이렇게 나눠져요. 도급비 산정할 때. 근데 가급적이면 물량도급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량이 딱 결과물이잖아요. 100개 만들어주세요 해서 100개 만들면 돼요. 근데 사람을 몇 사람 투입해는 그런 계약, 이거는 위험하죠. 근데 만약에 물량으로 하기가 만약에 어렵다, 그래서 부도계약에 임률로 할 수밖에 없다면 다른 부분들을 충분히 더 갖춰서 파견형 요소를 낮춰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배치나 변경에 대한 결정권은 하청업체가 전적으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청의 어떤 의사 전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재 역할을 보통 하청업체의 그 현장 관리자가 해요. 그래서 모든 지시나 이런 건 현장 관리자를 통해서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원청회사 직원이 근태관리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근로시간 결정권도 하청업체가 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뭐 요 내용에 대한 세세한 예시를 들어드릴 수는 있는데 뭐 길게 하면
재미도 없고 길어지면 또 그렇고 쉽게 또 찾아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걸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셔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류생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좀 이상한데요. 고용노동부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 원청회사는 그 소속 근로자가 이용하는 복리후생 시설을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노동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겠죠. 근데 이전에요, 요렇게 이제 그 소속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잖아요. 그런 경우에 판례에서 법원은요, 자, 원청회사가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 복리후생에 대해서요,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은 그런 혜택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근로자 파견 요소의 하나로서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가 법원에서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청이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들한테 복리후생을 제공하겠어요? 잘 안 하려고 하겠죠. 너희들은 사내하청에서 후생 받아, 복리후생 받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사법부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더 좋은 취지로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그 사용자를 더 옥죄어오는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그 파견법 개정안이 제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 파견의 증표로 볼 수 없다라는 조항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19대 국회에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지금 없죠.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돼야겠죠. 그래서 아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손은 좀 보겠죠. 근데 좀 이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하다. 개인적인 생각은 복리후생에 대한 것들은 해주고 다른 부분에 대한 권한들을 하청업체로 많이 넘겨주시면서 불법 파견적인 요소를 낮추고 복리후생은 복리후생대로 해주시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겠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잘 고려하셔서 결론이라기보다는 권장드리고 싶은 건 사내하도급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비용 낮추고 이런 걸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게 그 단속도 점점 강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걸리면 더 위험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차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내하도급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정규직 들어가는 거 못지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법적인 사내하도급 하시는 것보다는 근로관계를 단순하게 정규직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